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이런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발견되죠. 물리학에서 작용과 반작용의 힘은 서로 크기가 같잖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죠. 빛이 셀수록 그늘이 짙게 됩니다. 유럽 목욕의 역사가 좋은 사례인데요. 목욕 역사 1편에서 보셨듯이 동양은 목욕 문화가 시대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목욕의 의미를 청결이나 종교적 목적에 두고 목욕 방식만 바뀌는 수준이었죠. 반면 유럽은 목욕을 보는 관점이 시대별로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뚜렷했던 거죠. 초기 기독교는 로마 목욕 문화와 엉거주춤하게 공존했습니다. 남녀 혼욕은 금했지만 목욕탕 출입은 허용했죠. 목욕을 생활의 필요 요소라고 봤던 거죠. 토로마의 멸망과 함께 화려하던 로마 목욕 문화의 거품이 꺼지는데 단순히 사라진다,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번성했던 만큼 반작용이 강해 몸 씻는 행위 자체가 아예 지탄과 혐오, 경계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목욕을 보는 기독교의 관점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육체를 홀대하고 영혼의 순결을 우대하죠. 성 제롬은 바른 생각을 지닌 처녀는 의도적인 불결을 통해 자신의 미모를 서둘러 망친다. 이러면서 처녀가 온수욕을 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베들레헴 근처 수녀 원장은 수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깨끗한 몸과 깨끗한 옷은 깨끗하지 않은 영혼을 뜻한다. 또 성 아그네스는 30년 평생 몸의 어느 곳도 씻지 않았고, 성 고드릭은 영국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 동안 몸을 씻거나 옷을 전혀 갈아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이가 득실거리는 거친 모직 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하죠. 이게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금욕적인 삶을 일반인들이 다 따를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많은 성직자들이 더러움을 기독교의 성스러움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찬양하면서 목욕과 물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거죠. 둘째는 로마 제국에 침입한 게르만족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부와 다양한 시설을 동경했습니다. 그러나 목욕탕은 아니었습니다. 남자라면 김이 자욱한 목욕탕에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믿었죠. 날씨 따뜻할 때 흐르는 개울물에 살짝 몸을 담그면 충분했던 거죠. 게르만족의 성수로를 파괴하자 상하수도 인프라가 부실해지며 물 사용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셋째는 이슬람교의 유럽 진출에 따른 반작용입니다. 711년 우마이야 칼리파국이 이베리아 반도 남서부를 정복합니다. 1492년 기독교 세력이 마지막 남은 이슬람 영토인 그라나다를 함락해 레콘키스타, 국토 수복을 완성할 때까지 약 800년간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죠. 이슬람은 청결을 종교적으로 중시했습니다. 공중 목욕탕에서 남녀가 따로 자주 목욕하는데 입장료가 싸고 아이들과 하인들은 무료였죠. 자연스레 스페인 지역이 유럽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되죠. 그런 청결이 건강에 좋고 앞선 문화로 보일만도 했을 텐데 기독교인의 눈에는 퇴폐적이고 극혐이기만 했나 봅니다.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일본 것은 일단 부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아직 있잖아요. 스페인 사람들은 씻기를 이단으로 비하하고 불결함을 진정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한마디로 이슬람교도가 깨끗하니까 기독교인은 더러워야 한다고 마음먹은 거죠. 국토를 회복하고 먼저 이슬람 목욕탕부터 파괴하죠. 1519년 스페인이 코르테스 군대가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에 상륙했을 때였습니다. 아즈텍 사람들은 스페인 사람들이 다가오면 향을 피웠다고 합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존경이나 환영의 표시로 생각하고 좋아했지만 사실 스페인 사람들이 몸에서 나는 악취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죠. 이렇게 로마 목욕 문화가 유럽에서 사라졌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와 비잔틴으로 건너가 터키식 목욕탕인 하맘, 터키탕으로 발전하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 다시 유럽으로 역수입되어 부활합니다. 중세 유럽 사람들은 하맘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량해 전파했는데 큰 차이점이 남녀 혼욕을 허용한 것이었습니다. 남녀탕을 구분한 때도 있었지만 이때는 가운데 최창살 사이에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양쪽 입욕객들이 서로 보며 만질 수 있었죠. 14세기 보카치오의 소설 데카메론에 이 시기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피렌체의 한 남자가 부유한 여인 비안코피오레의 초대를 받아 그녀의 개인 욕실로 갔습니다.
그가 도착하자 하녀들이 침대를 정리한 다음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 깨끗하게 청소하죠. 준비가 끝나자 비안코피오레는 남자와 목욕을 합니다. 남자를 사양빈으로 정성스레 씻어주고 자신은 하녀들이 씻어주죠. 그 후 둘이 침대로 가서 나체로 느긋하게 포도주와 사탕과자를 먹습니다. 그동안 하녀들이 장미, 제스민, 오렌지향이 난 물을 뿌려주고요. 그리고 하녀들을 물리고 사랑을 나누죠. 15세기 프랑스 목욕탕은 은밀한 쾌락을 즐기는 율락업소와 다름없게 되고 영국은 12세기 후반 목욕탕이 밀집한 서더크 지역을 홍등가로 공식 인정합니다. 이렇게 목욕탕이 비행 방종을 부추기는 장소로 변질되어 가자 비판이 일기 시작하죠. 그러나 정작 목욕탕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도덕률보다는 질병이었습니다. 중세 유럽을 붕괴시킨 패스트 영상에서 보셨죠? 1347년 패스트가 터키와 이탈리아 반도 남부에서 발생해 불과 7년 만에 전 유럽을 붕괴시키죠. 유럽인들이 패스트 발생 원인을 추정하는데요. 유력한 학설이 대표적으로 파리대학교 의학부 교수들이 조사해 내놓은 방대한 분량의 책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첫째, 감염병의 원인은 나쁜 공기가 땅과 물에서 떠올라 공기를 오염시켰기 때문이다. 두 번째,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 고위험군과 같은 개념이죠. 이 사람들은 해로운 공기를 마시면 쉽게 병에 걸려 죽으니까 특히 조심해라. 여기서 고위험군이 누구겠습니까? 비만, 음주벽, 분노 같은 요소인데 엉뚱하게 목욕도 들어갑니다. 목욕을 하면 신체의 기질과 피부가 부드러워져 모공이 열리고 유해한 공기가 급속도로 몸에 침투해 갑작스런 죽음을 유발한다는 논리였죠. 그 뒤 200여 년 동안 역병이 창궐할 때마다 죽기 싫으면 제발 목욕탕과 목욕을 피하시오. 이런 문구가 퍼집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폐쇄되기 시작하며 유럽 역사상 가장 불결한 시기로 넘어가게 되죠. 17세기 독일화가 네체의 그림, 어머니 보살핌인데요. 방이 부티가 흐르죠. 귀족 집안이죠. 뒤에 하녀가 보이고 가운데 화려한 공단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손에 빗을 쥐고 아들이 머리칼 속에서 이를 찾고 있습니다. 아이나 어른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씻지 않은 거죠. 왕도 예외가 아닙니다. 16세기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한 달에 한 번 목욕한다고 스스로 고백했고 1601년 태어난 프랑스의 루이 13세는 더 기가 막힙니다. 왕실 외과 의사가 왕자의 몸씻기 기록을 남겼는데요. 생후 9달이 지나서야 왕자의 머리카락을 빗겨 주었다. 5살 때 처음으로 왕자의 다리를 미지근한 물로 씻어 주었다. 7살이 되었을 때 욕조에서 공주마마와 함께 처음 목욕하셨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들인 태양왕 루이 14세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왕이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어떻게 했느냐? 시종이 왕의 손에 순주정을 조금 뿌려주면 그것으로 잠시 입을 헹구고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게 끝이죠. 다음 일과가 펜싱하고 춤추고 군사훈련인데 침실로 돌아오면 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안 씻습니다. 모공을 차단해서 감염병을 예방해야 하니까요. 대신 세탁한 새 옷을 입습니다. 하루에 3차례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자부했다고 하죠. 왕과 귀족이 이 정도니까 평민과 하층민은 볼 것 없죠. 빈부귀천, 남녀를 떠나 서로의 때와 배설물, 악취를 공유한 거죠. 그러나 한쪽에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우선 치료 등의 목적으로 온천에 눈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벨기에의 슈파, 오늘날 피부 온천탕을 뜻하는 스파의 어원인데요. 영국의 바스 등이 유명했죠. 또 존 로크가 냉수욕을 지지했고 루소는 불교를 혐오하고 청교를 찬양합니다. 이런 계몽사상과 어울려 18세기 의사들도 우물물과 강물, 바닷물이 건강에 좋다며 물에 뛰어들 것을 권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도 목욕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관이 읽어주는 신문과 전보를 들으며 2시간 동안 증기욕을 하고 수시로 아내 조세핀과 둘이 온탕 목욕을 즐겼다고 하죠. 이제 유럽에서 깨끗함과 더러움의 지위가 바뀌게 된 거죠. 깨끗함이 다시 상식의 왕자로 복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샤워기, 욕실, 수세식 변소 이런 시설은 제한된 상황이었잖아요. 청결 조건을 갖춘 사람만 청결해지는 것이죠. 이런 사회 계층 간의 틈은 결국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유럽 전역에 전파되며 가속화되죠. 1846년 영국에서 도시 단위로 전체 목욕탕의 3분의 1을 빈민용으로 지어라 이런 법이 제정되고
목욕도 가능한 공동 세탁장이 생깁니다. 독일에는 길거리 샤워장이 등장하고 공중 목욕탕에 지금처럼 샤워가 줄줄이 달리죠. 욕조나 물 등 목욕용품을 집으로 배달하는 배달 목욕 서비스가 파리에 선을 보이고 청결과 목욕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시대 변화를 단번에 앞당긴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남북전쟁 이전 19세기 초만 해도 미국은 유럽만큼이나 불결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십 년이 지난 19세기 말에 이르러 적어도 도시는 유럽이 넘볼 수 없는 청결 선두주자로 나섭니다. 배경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지리적 정치적 요인이었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집들이 오밀조밀 몰려있는 유럽에 비해 주택이 넓었죠. 집마다 욕실 설치가 쉬웠던 것이죠. 둘째는 남북전쟁 때 북부 연방이 위생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이전 크림 전쟁에서 나이팅게일이 청결과 위생을 통해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인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죠. 이 위원회는 몸이 더러우면 싸움도 못한다. 이런 슬로건 아래 병사들에게 칫솔과 수건, 빗 등을 지급하고 매주 사용 여부를 점검합니다. 결과가 놀라웠죠. 남북전쟁에서 북군은 총상으로 1명이 죽을 때 질병으로 3명이 죽었습니다. 10년 전 멕시코 미국 전쟁에서는 총상 사망자 1명당 질병 사망자가 6명이었거든요. 사망자가 절반 줄은 것이죠. 덕분에 청결과 위생은 미국에서 도덕과 개혁의 상징으로 인식됩니다. 셋째는 호텔입니다. 미국의 호텔은 유럽과 달랐습니다. 크기가 컸고 목욕시설이 풍부했죠. 1836년 문을 연 뉴욕시 에스터 하우스는 층마다 목욕탕과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1908년 버팔로의 스테틀러 호텔은 객실마다 욕실이 딸려 있었습니다. 하루 요금이 1.5달러였죠. 이어서 개인 집들과 아파트가 호텔이 뒤를 따릅니다. 아파트는 층마다 물이 공급됐죠. 호텔이 미국 욕실 문화의 선구자였던 것이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세숫대와 비누의 사용법을 시연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우도록 했습니다. 피부를 깨끗하게 가꾸자. 깨끗한 옷을 입자.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햇볕을 쬐자.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지만 과거 로마가 목욕탕을 무기로 제국 통합에 나섰던 것처럼 청결을 매개로 세계 각지의 이민자들을 미국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유도했던 것이죠. 오늘날 청결과 목욕은 글로벌 상식과 예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선형적으로 계속 깨끗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결이 정의와 목욕을 보는 관점이 시대에 따라 변하며 작용과 반작용의 과정을 거쳐왔죠. 지금의 우리 목욕 방식도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죠. 우리 사고방식이나 문화, 기후, 물 부족 같은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겠죠.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